자, 오늘 167번째 손님은 빈센트, 별은 내가 꾸는 꿈이라는 책의 저자인 조진희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진입니다. 네. 예. 제가 이 책을 쭉 다 읽어봤는데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 중에 네, 저같이 미술을 잘 모르는 미할 것도 들어보고 그림도 몇 점 보고 그랬을 정도니까 사실은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유명하다는 건 알았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일찍 돌아가셨고 또 귀를 본인이 직접 잘랐고 네, 맞습니다. 고갱이라는 화가랑 같이 살다가 싸웠고 네.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유명하잖아요. 또 자살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 알고 그림이 유명하다는 걸 몇 개 정도 알았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분의 인생 스토리와 그리고 또 이분이 살았던 행적을 작가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네. 여행기이자 빈센트 반 고흐의 전기, 그러면서 이제 또 미술 세계에 대한 소개,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뭐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을 통해서 쫓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뭐 하나하나 좀 내용을 여쭤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출생의 비밀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게 빈센트 반 고흐 화가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3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첫 맞습니다. 번째가 반 고흐보다 1년 먼저 태어났다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돌아갔어요. 뭐 아기니까 뭐 사산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형이 있었어요. 형 이름이 빈센트 반 고흐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반 고흐가 평생 그 형 대신해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네.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1853년 3월 30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딱 1년 전 이제 빈센트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첫 아들을 이제 낳으셨는데 낳자마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태어나자마자 이제 사산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첫 아이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많이 좀 상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마 아이를 어떻게 뭐 쉽게 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부임했던 교회의 그 정원에 이렇게 고이 아이를 이제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현재 그 교회는 아직도 있는데 교회의 이 정원은 곳곳이 무덤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럽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뜻으로 주로 이제 성당 근처에 많이 묻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도 이제 성당에 많이 이제 묻히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의 첫 아들을 마당에 이제 묻었는데 죽고 나서 1년 뒤에 똑같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이름을 그대로 이제 물려준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생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별로 사랑을 많이 안 했다, 뭐야, 사랑을 덜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 장면은 러빙 빈센트의 영화에서도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죠? 예, 맞습니다. 2017년에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는 약 48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한 아주 독립 애니메이션 영화로서는 대히트를 쳤던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혼자 놀고 있는 빈센트를 엄마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들은 엄마를 따라가는데 그 간 곳이 바로 그 형의 무덤 앞에서 엄마는 이제 기도를 하고, 아들은 그나마 엄마의 손을 좀 잡고 싶은데 손을 내밀지만 엄마는 손을 잡다가 살짝 뿌리치고 아들도 실망하는 그 내용이 아주 상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또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이 좀 달라졌을까? 그리고 또 그랬다면 화가가 됐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가정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가는 되었을 거다. 근데 또 하나의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네나 마네 그리고 르누아르 이런 유명한 화가들도 인생에 굴곡이 있었지만 빈센트만큼 굴곡이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화가들처럼 대화가의 반열에는 올랐을 건데, 제가 하나 더 가정을 해보면 아마 문학가로서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잠재적인 그런 예술적 혼이 분명히 살아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좀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 빈센트 반 고흐 책을 읽어보니까 네, 이 동생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테오 예. 반 고흐인데 여기 보면 지금 반 고흐가 묻혀 있는 네. 무덤에 그 형제의 무덤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묻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실 저도 쌍둥이기도 하고 어. 형제가 있지만 엄청 사이가 안 좋거든요. 맨날 아웅다웅 다투고 그렇구나. 그런데 동생하고 그렇게 특별히 절친한 관계가 된 뭐 이유랄까? 뭐 어떤 얘기가 있나요? 먼저 가족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첫째고 2살 아래에 안나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살 아래가 바로 테오, 그리고 이제 밑에 여동생이 둘이 더 있고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막내하고는 나이 차이가 아주 커서 뭐 사실 얼굴도 잘 못 보고 대화도 잘 못 해본 사이인데 가만 보면 동성인 형제가 테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당연히 같은 침대를 썼고 4살 터울이다 보니 말이 트이고 어떤 어렸을 때 놀 때 당연히 같이 놀았을 거라는 상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도 그랬지만 테오도 천성이 착했어요. 천성이 착하다 보니 남의 거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끊는, 특히 형의 거절을 잘 못 끊는 그런 성격이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형이 그렇게 불쌍하게 화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궁핍함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좀 해줬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면에는 테오가 파리에서 인상파들의 성공을 계속 지켜보고 그 중요한 딜러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우리 형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거야. 형도 제대로 그림을 배워서 파리에서 인상파들을 공부하면 이 사람들과 못지않은 화가가 될 거라는 신념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형에 대한 그런 연민, 그리고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평생 형을 후원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좀 도움이 되었던 어떤 그런 사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정확하게 1890년 7월 29일 날 반 고흐가 사망을 하고 7월 30일 날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반 고흐의 무덤이 생기고, 테오는 형이 죽고 6개월 뒤에 합병증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해서 네덜란드에 묻혀 있다가 부인이 형과 함께 평생 같이 계셔라 그래서 1914년 정도에 위로 이장을 해서 오베르시르 우아즈, 프랑스 파리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이 시골 마을에 둘의 무덤이 조용하게 이제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오가 죽은 것도 형이 죽은 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겠죠? 네, 아주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테오의 와이프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유명해진 게 와이프 때문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동생의 와이프니까 무슨 제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평생의 그림을 딱 한 점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테오가 꾸준히 경제적으로 살아생전에는 동생이 후원을 해줬고, 죽고 나서는 동생의 아내인 제수 씨가 이 둘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도 공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도 공개를 해서 전시회도 열고, 그게 사실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 계속 이어드리면 테오가 죽고 나서 부인도 급작스러웠죠. 급작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도 제대로 된 그 회고전을 한번 열어야겠다라고 해서 사후 한 1년 정도 뒤에 베르나르나 이런 친구들과 함께 회고전을 한번 또 파리에서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작품뿐 아니라 팔았던 작품들을 하나하나 회수해서 본인이 직접 집에 소장을 이제 하게 되고, 특히 이 조슈아 붕어인데 이름이 아주버님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우리 남편을 힘들게 하는 집안의 좀 골칫덩어리 같은 그런 아주버님일 수 있는데, 돈도 자꾸 달라 그러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건 원수죠, 원수. 저희는 뭔데 왜 자꾸 저기다 돈을 주느냐. 그렇죠. 사실은 예. 바가지를 긁을 만한 일인데. 근데
살아생전에 빈센트가 살아생전에 남편이 그를 그렇게 돕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지원하는 거를 반대하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리고 1890년 5월에 빈센트가 생레미에서 오베르로 이제 다시 이전을 하는데, 그때 잠깐 3일 동안 테오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때 이제 조슈아 붕어는 아주버님을 처음 뵙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알고 있는 편견 속에는 지저분하고 되게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회고록에 너무 멀쑥하고 키 큰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면서 존경심이 되게 일어났다라는 그 기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죽고 나서 그런 회고전, 그리고 정확하게는 편지집인데, 그 편지를 이제 수거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데, 그 편지가 아마 불어나 네덜란드어로 많이 쓰였는데 그걸 더 영어로 다 번역을 하고, 정확하게 1914년에 미국에서 편지집이 발간이 됩니다. 1914년이면 유럽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시기이다 보니 편지집이 나오고 회고전을 얼마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챙길 정신이 이제 유럽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1914년이면 아주 이제 그 경제 대국으로서 차곡차곡 쌓아가던 시기에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도대체 세상에 이런 화가가 있었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유명해지게 되는 가장 사후에 생전에는 동생 테오가 가장 많은 역할을 했지만, 저는 테오의 역할을 넘어서 아마 이 제수 씨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는 절대 없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유명해져서 네.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군요. 네. 일단 어떤 분들과 사귀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진짜 그 지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또 사랑이 또 금방금방 빠졌다고 네. 요즘 말하면 금사빠. 어떤 면의 스타일이었나요? 빈센트가 만났던 여자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유진 노이어라는 하숙집 딸입니다. 하숙집 딸. 그래서 고전적인 16살에 처음 이제 구필화랑에 취업을 하고, 그때 취업했던 곳은 헤이그입니다. 헤이그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근무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너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손님도 잘 대하는 것 같으니 너 승진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런던으로 갑니다. 당시 런던이 메트로폴리탄이죠. 예, 모든 이 문명, 산업, 문화의 핵심인 도시로 승진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런던의 구필화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묵었던 집에 하숙집 딸인데, 하필이면 또 크리스마스 전전날 유진 노이어에게 나 너 좋아하는데 우리 결혼하자라고 청혼을 했는데, 유진 노이어가 반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나 얼마 전에 청혼을 받아서 미안해, 너의 청혼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첫사랑, 그냥 풋풋하게 그냥 대학교 때 지나가는 그런 첫사랑 같은 과정인데, 빈센트는 이때 인생이 확 무너져 버려요. 이 사소한 이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아주 불성실. 그래서 결근도 하고, 그래서 삼촌이 너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파리로 보내버려요. 파리로 보냈는데 파리에서도 너무 불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무단 이탈을 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잘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면 되는데, 그때부터 종교에 아주 심취라고 해야 되나? 너무 깊이 몰두해버리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목사고 모태신앙을 가졌는데 당연히 종교에 깊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데, 심하다 할 정도로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여인이, 많은 연인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인터넷이나 어디서 많이
보셨고 고통이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그림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여인은 시엔이라는 길거리의 여자입니다. 길거리 여자인데 직업 여성. 네, 직업 여성이고 딸까지 데리고 있는 여인인데 빈센트가 이제 아버지랑 심하게 싸우고 집을 나갑니다. 나간 곳이 다시 첫 직장이었던 헤이그로 가는데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겨울에 어떤 여인이 길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너무 불쌍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한마디로 동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출산도 합니다. 집에서. 임신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맞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테오한테 그 사실을 편지를 쓰면서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테오가 보통의 편지하고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아버지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몰래 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 편지 주소를 보고 내가 어느 날 빈센트는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는 어떠셨겠어요? 그 큰 아들이 애가 둘인 여자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미쳤구나. 네, 넌 도무지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강하게 저항을 해서 입원을 못 시키고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18개월 동안 동거를 하는데 이 이야기까지만 하면은 참 불편한 이야기인데 빈센트 인생에서는 유일하게 가정의 모습을 가꾸고 따뜻하게 살았던 기간이다라고 거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그나마 가장 화목했다. 예, 인생에 있어서 가정을 되게 꾸리고 싶었죠. 본인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만큼 본인은 가정을 갖고 싶었는데 그걸 대체하는 어떤 그런 삶이었고, 근데 헤어진 이유가 자신이 돈을 못 벌고 받는 돈으로는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돌아서는 그 비참함을 또 스스로 느낍니다. 정말 그 비참함 어떻겠어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 못한다는 그 슬픔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몇 개월 뒤에 자살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빈센트의 인생에 있어서 좀 그 사랑이라는 부분, 특히 저는 가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좀 마음 아픈 상처를 준 그런 사건, 인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빈센트의 매력은 뭐였던 거예요? 사실 보면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비전도 없어 보이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다 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족 아빠랑이랑 싸우고 뭐 성격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애들이 빈센트를 사랑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게요. 그냥 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좀 키가 컸습니다. 키가 크고 훤칠한 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면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고흐 영혼의 문에서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또 그런 장면이 약간 고흐의 매력이 살짝 비춰져서 어떤 여인이 접근하는 이게 아주 짧게나마 묘사가 좀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키 큰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인데 글을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한 만큼 사람들과 여러 대화 속에서 좀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좀 해석입니다. 네, 뇌생남. 또 아까 이제 사랑이 실패하면서 그게 종교적 광신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버지가 원래 목사기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신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쵸. 아예 본인이 목사가 되려고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었다면서요? 그래서 첫 직장 잘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목사가 될게요. 근데 아버지가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고집을 너무 부리니까 왜 반대한 거예요? 아빠 저기도 목사인데 목사하면 되잖아요. 정상적인 목사가 되려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광신도적으로 아들이 접근하니까 아버지마저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스테르담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마침 삼촌들이 또 암스테르담에서 많이 살고 있어서 삼촌네 집에 기거하면서 공부도 하고 삼촌들이 그쵸.
삼촌들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라틴어 선생님도 붙여주고 정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2번 낙방을 하게 되면서 시험이 예, 필기 시험에서 그것도 목사고시. 예,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그 대목에서 필기 시험에서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아들은 부끄러워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또 때를 씁니다. 아버지, 그럼 저 선교사라도 될게요. 아들아. 하지만 또 아버지는 또 아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벨기에로 선교사 유학을 또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3개월 만에 선교사 시험도 떨어져요. 떨어지고 아들도 스스로 이제 좀 창피하잖아요. 창피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 전단지에 탄광촌에서 성경 말씀 선생님을 구한다, 전도사를 서포트해 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전단지를 보고 겨울에 1878년 겨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겨울에 벨기에의 탄광촌인 보리나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 보리나주를 갈 때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브뤼셀에서 기차 타고 뭐 타고 뭐 멀미도 나올 것 같고 한 2시간 반 걸려서 그 시골 마을 탄광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지금도 탄광촌이에요? 네, 폐광된 탄광촌, 우리로 따지면 정선 이런 곳이고, 제가 그곳에 처음 가자마자 느꼈던 느낌이 그 빌리 엘리엇 영화에서 그 동네 배경하고 분위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탄광촌이라 그런지. 그래서 여기서 빌리 엘리엇 찍었나라는 그런 혼자만의 상상도 했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 전도사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한번 반고가 인생의 제가 표현을 좀 심하게 획 가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는 자각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먹을 거 입을 거 헌신적으로 그 노동자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는 너 성경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고 있니? 전선 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 네. 거 없으면서. 헐벗고. 그래서 너무 모습이 막 흉측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을 모두 내던지고 내버리고 그 700m 탄광의 막장까지 가서 기도를 해주고 자기 먹을 걸 대신 줍니까? 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도 저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이라는 걸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눠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이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예. 또 그런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화가로의 열정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그런 막연한 아쉬움,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이런 탐닉이라고 할게요. 이 탐닉이 제가 봤을 때는 타고난 자신의 예술론을 어느 방향으로 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태호하고 또 여러 편지를 이제 주고받죠. 태호야, 여기의 삶은 어떻고 하면서, 그리고 스케치도 계속 그립니다. 정식 화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스케치나 수채화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정식으로 유화를 한 점 팔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정식으로 이게 가격이나 이런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렇지 수채화를 동네 사람들한테 팔기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태호가 형의 편지를 받으면서 스케치를 해서 계속 보니까, 형 혹시 화가가 돼보는 게 어때?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 내가 마침 파리에서 인상파들의 그림을 사고 파는데 이곳은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형도 화가가 된다 그러면 내가 작품을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형도 독립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현실적이면서 또 이상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80년 10월에 빈센트가 그 편지를 받고,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그런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화가가 되는 게 좋겠어 라고 결심을 하는 게 이제
27살 1880년 10월에 그 결심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에 결심을 하고 37에 사망을 하니까 10년 동안이 반고 인생에서 본격적으로 화가인 시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밖에 안 된 것 치고는 일을 엄청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것도 엄청 많이. 그 광고는 사실은 나중에 고객이랑 같이 사는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하는 때마다 왕따를 당하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안 좋고 하는 때마다 싸우고 하는 때마다 싸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했던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어떤 사람들이 어울렸나요? 먼저 이제 싸웠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고요. 제가 싸움의 가장 근원은 아버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누에넨에서는 아버지랑 길에서 그냥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피하고 싶은데 아들은 아버지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도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은은 자신이 갖고 있던 감정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매너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이 많고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되게 미숙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이제 파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히 테오가 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 내가 인상파 화가들 많이 하니까 가서 술도 먹고 친해져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주면 그 다음날 밤에 꼭 싸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술 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런 논쟁을 또 생각이 많다 보니까 지기 싫은 성질에 막 싸움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알았는데 그 중에 이 탕기 영감이라고 화방 주인이십니다. 화방. 그래서 물감이나 도화지 이런 것들 이제 파시는 이제 주인이신데 이분이 정말 고우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우가 되게 인텔리하잖아요. 인텔리하고 이분도 무척 인텔리하시면서 특히 정치적으로 코드가 맞았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1871년에 파리에서 파리 꼬뮌이 일어나요. 이분이 그 파리 꼬뮌의 절대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화정이나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빈센트랑 아주 잘 주고받는 그런 친구였던 거죠. 정신적 친구다 보니 그렇게 잘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이분은 특히 이 탕기 영감의 화방에는 뭐 여러 화가들의 그림이 또 걸려 있었죠. 왜냐하면 물감을 대신에 그림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리고 화가 친구 중에는 로트렉 그 물랑루주의 술꾼 로트렉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바로 한가람 미술관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가람 미술관에서 한 3개월 정도 로트렉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트렉은 귀족 집안 자제로서 돈이 아주 많아서 매일 고우한테 술 사줬어요. 둘이 밤에 술 친구. 그래서 정말 둘이 따뜻하게 또 잘 대해줬던 파리에서 그런 또 사이입니다. 그 이때쯤으로 넘어올 때 감자 먹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바로 전에. 그렇죠. 감자 먹는 사람들은 1884년, 그러니까 파리에 1886년 2월에 왔으니까 한 2년 전에 네덜란드 그 누에넨, 그 에인토벤에서 무척 가깝습니다. 에인토벤에 가까운 그곳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 그렸는데 자신은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리고 대작을 완성했다고 무척 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림 친구인 라파르트라는 친구가 아주 혹평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또 끊겨요. 그리고 태호한테 보내줬는데 칭찬을 들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태호가 형 너무 어두워. 왜냐하면 인상파들은 밝은 색 쓰는데 형이 대작이라고 열심히 했다고 그랬는데 형 너무 어두운데? 그러니까 또 혼자 막 상심하게 되는 거죠. 보면 여기 계신 이분이 광고 본인이라고 네,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시고 의자에 광고라고 의자 뒤에 빈센트라고 써 있습니다. 빈센트라고 써 있어서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예. 의자 뒤쪽에 빈센트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해석을 보면 저 등지고 있는 아이가 죽은 형이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예, 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어머니라고 이게 또 해석을 하게 되고, 근데 이 해석은 뭐 그 나중에 도상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라서 꼭 절대적으로 맞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 제가 동화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에 좀 많이 따르고 있고, 오른쪽 밑에 보시는 사진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렸던 그 집터, 데니스 씨의 그 집터에 저렇게 안내판이 이렇게 하나 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반고의 화풍이라는 게 인상파와는 좀 차이가 있는 본인만의 어떤 스스로 개발한 그런 그림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예. 파리로 가서 태호가 소개해준 인상파 화가들을 맞습니다. 그 그림을 예. 보면서 네. 그런 어떤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 색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인상파 화가들을 그림을 네. 보면서 화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때 제가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딴기 영감하고 같이 옆에 그 일본 기생 게이샤로 추정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네덜란드 상인들한테 이제 무역을 허락을 하게 되죠. 그때 네덜란드 상인들이 주요한 교역 물품 중에 하나가 도자기였습니다. 도자기. 그 도자기들을 싸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왜 이사 갈 때 이게 옛날에 달력 같은 거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갔었듯이, 신문지로 싸죠. 예, 도자기 무역할 때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싸서, 흔한 그림으로 싸서 와서 유럽 사람들이 그 그림을 받고, 그 도자기를 받고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유럽은 그 당시까지 500년 동안 원근법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선원근법과 공기원근법이 모든 그림을 지배하고 있어서 원근법이 없는 그림은 그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평면적인 구조인데, 예, 그림이 이렇게 잘 구성이 된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이 머나먼 오리엔탈리즘이 생기는 거죠. 저 동쪽 나라에 신기한 나라가 과연 어딘가,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그림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면서 자포니즘이 생깁니다. 유럽에서 자포니즘이 생기고, 그 그림을 우키요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우키요에가 대표적인 게 우리 화투 있죠. 화투가 평면적인 느낌이 드는 게 우키요에의 영향입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의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주면 히스토리인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일본은 당시에 우키요에 일본 자포니즘의 영향이 아주 크게 성행을 했고, 고우가 파리에 오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이 엔트워프입니다. 항구인데 그 항구가 그 네덜란드 유럽 그 무역에 독점을 했던 항구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부터 일본의 우키요에를 접했던 거죠. 그리고 뭐 필요 없는 얘기지만 엔트워프가 인천이랑 자매항이에요. 그렇게 되게 큰 국제항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우는 파리에 오기 전부터 이 일본 우키요케를 보고 계속 모으고 있었습니다. 몇백 장. 그래서 일본 그림을 이제 혼자 공부를 했었고, 마침 이제 파리에 왔는데 인상파가 1874년, 제가 정확하게 75년 정도에 처음에 그 모네 했던 인상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부터 계속 시간이 지나와서 약간 수그러드는 분위기인데, 그때 새로운 인상파가 나타납니다. 신인상파. 네, 신인상파가 태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쇠라의 그랑다트 섬의 일요일이란 그림인데, 약간 비교를 해드리면 그냥 붓터치로 빠르게 터치를 하다가 쇠라가 점을 하나하나 찍어요. 그림을. 그쵸. 전묘법이라는 걸 하고, 이 전묘법이 발전해서 우리가 모니터에 픽셀이 이제 되는 그 근원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을 하나하나 찍으면 멀리서 떨어져 보이면 그 빨간색, 노란색이 합쳐져서 하나의 색으로 보여지는 그런 착시를 주는 그런 걸 쇠라가 전묘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묘법을 개발하고 그 화풍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화풍이 신인상파 화풍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폴시냑이라고 있습니다. 폴시냑. 그래서 이 보이는 섬이 그랑자트 섬인데, 이곳에서 그런 전묘법 화가들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고흐가 집에서 이곳까지
혼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폴 시작을 만납니다. 둘이 화구통 메고 가다가 누구지? 그러다가 얘기하고 둘이 친해집니다. 그래서 쇠라와도 그림을 그리는데 쇠라는 좀 소심해요, 사람이. 그래서 몇 번 그림을 그리지 않고 폴 시작이랑 둘이 야외 스케치를 많이 하면서 폴 시작의 전묘법을 보고 어깨너머로 보고 발전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반 고흐의 임파스토 기법. 휘몰아치는 기법이 그 전묘에 자신의 점을 찍다가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화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술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인 게 뭐냐 그러면 누구도 반 고흐한테 제대로 그림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화풍을 옆에서 보고 체득을 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을 시킨 거죠. 천재적으로 그것도. 근데 그 화풍이 나중에 반 고흐의 화풍에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 고흐의 초상화가 사람의 모습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심성, 마음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 기법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표현주의라는 기법에 현대미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 그랑자트 섬에서 찍는 그 점 하나가 현대미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 그런 그 사건. 그래서 아주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천재인지 몰랐던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고흐가 일본에 되게 빠져가지고 자포니즘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르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아르는 일본으로 생각해요. 맞습니다. 일본 도시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아르이 왜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마르세유를 갔어야 됩니다. 기차를 타고. 왜냐하면 마르세유는 당시 세잔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유명한 항구 도시고 그 당시에도 당연히 마르세유는 프랑스 제2의 큰 도시로서 유명한 곳인데 왜 아르로 간다는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뿐인데 뭐 농담 삼아 남들이 가는 기차표가 아르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뭐 농담도 하는데 그걸 이제 정확하지 않고 근데 어쨌거나 남프랑스로 떠나는 결심은 하게 됩니다. 남프랑스로 가는데 그 고갱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갱이 원양어선 선원이었잖아요. 그 증권 거래소에서 일을 하다가 배를 타고 멀리 나갔다고 그러니까 타히티 섬도 쉽게 가는 게 배를 타본 경험이 많으니까 먼 타히티를 그냥 배 타고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이 이제 있는 거예요. 섬에 있는 원주민들. 그렇죠. 그래서 고흐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곳에 동경을 갖고 있고 일본을 너무 가고 싶은데 본인 현실로는 못 가는 거야. 뭔가 돈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전혀 모르는데 고갱이 해외 선원이고 그 경험을 듣고 보니 이 사람 내가 얘기를 잘 들으면 어쩌면 일본에 갈 수도 있고 그 경험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마음도 한 부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로 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아르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뭐 고흐는 항상 그런데 가는 곳마다 좋아합니다. 그곳을. 그래서 너무 좋아. 나 여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렇죠. 정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고흐의 그림 하면 그림의 소재로 유명한 게 해바라기가 있고 그다음에 별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있잖아요. 샤워사 그 세 가지 테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해바라기를 되게 많이 그렸더라고요. 해바라기 왜 그린 거예요? 해바라기는 그 누워 있는 해바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이렇게 서 있는 해바라기인데 파리 시절에는 누워 있는 해바라기를 몇 점을 그립니다. 몇 점을 그리고 이제 아를로 이제 가서 처음에 호텔 카발 호텔이라는 곳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그리고 반 고흐가 아를로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착각을 했고 본인은 그냥 여긴 일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백인들인데 일본이야. 이곳에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겠다. 같이 모여서 이상향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꿈에 젖어서 그곳을 갑니다. 그러면 화가들이 같이 공동체를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란 집을 렌트를 합니다. 그 이름이 노란 집, 그 집 자체가 그 이름 자기가 노란
네, 자기가 그냥 노란 집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진짜 페인트 칠을 해요. 노란. 지금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 엄청난 문화재로 어우, 관광명소. 엄청 났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이제 1층은 아틀레를 쓰고 2층에 이제 방으로 이제 꾸몄는데 아르에서 계속 화가들의 공동체를 꾸미려면 화가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꼬십니다. 베르나르한테 편지 써서 아르에 와. 여기 너무 좋아. 우리 같이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아는 화가들한테 다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다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모른 척을 하죠. 거절이 아니라 못 들은 척 이렇게 합니다. 못 들은 척을 하는데 그게 화가들한테만 쪼른 게 아니라 태호한테도 엄청 쪼릅니다. 화가들 좀 꼬셔봐.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태호가 계속 설득을 하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고갱한테 딜을 합니다. 빚을 갚아줄게. 당신의 빚을 갚아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을 팔아줄게 내가. 가서 팔아주겠다. 태호가. 예, 우리 형이랑 살아줘. 생활비도 내가 더 줄 거야. 정말 훌륭한 동생이네요. 예. 저도 그런 동생이 있었으면 그래서 돈도 해주고 돈도 주고. 고갱이 이제 온다는 소식에 너무 기쁜 거예요. 혼자 막 흥분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집을 막 꾸민다는 생각에 그 노란 집 2층에 그 방이 썰렁한 거를 알고 꾸며야겠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게 되는데 처음에 4점을 그려요. 4점을 그리고 그 해바라기 노란 해바라기를 딱 벽에 걸어놓고 고갱이 그 방을 들어서는 순간 햇살 아래 비춰지는 해바라기를 보고 고갱이 뿅 가요. 내가 그동안 깔보던 방구였는데 이렇게나 노란색을 잘 썼단 말이야? 표현은 절대 안 합니다. 네.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충격. 그래서 대단한데? 63일 동안 둘이 지지고 볶고 귀도 자르고 하는데 빈센트가 이건 당신을 위한 그림이니 당신한테 선물로 주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이제 고갱도 기분이 좋죠.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둘이 싸우고 급하게 고갱이 떠나는 바람에 못 챙겨갑니다. 네, 못 챙겨가서 그런데 가고 나서도 자꾸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우한테는 차마 얘기 못하고 태호한테 사실은 니네 형이 그 나 죽이려 한 건데 어떻게 좀 받을 수 없을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기서 또 빈센트의 인간성이 딱 드러나는 게 처음에는 내가 줄 줄 알아? 절대 안 줘. 근데 한 며칠 있다가 고갱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면서 3점을 또 그려요. 혹시 주고 나면 또 내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3점을 더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노란 해바라기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고요. 두 번째 1월에 그렸던 그 해바라기는 암스테르담의 반고 미술관에 있고 또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 해바라기는 일본 도쿄의 손품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란 해바라기가 3점이 그렇게 그려졌고 현재 이렇게 있다란. 그리고 한 점은 일본의 어떤 독지가가 샀다가 자기 집에 엄청 크게 걸어놨는데 철제 이 액자로 만들어놨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이 홀락하는 바람에 그건 소실되거든요. 이 그림에 있는데 1920년이면 이제 고우가 좀 유명해지니까 일본 사람들이 문화적 프라이드를 엄청 느낍니다. 고우가 세계적인 화가가 우리 일본을 그렇게 동경을 하고 그 아직도 그대로예요. 일본 사람들이 고우에 대한 이 자존심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어마어마하고 유럽인들도 그래서 일본인들이 고우 여행 오는 거 너무 잘 알고 뭐 제가 앞에 잠깐 얘기를 안 드렸지만 제가 어디 랑굴로아 다리를 갔을 때도 일본 할머니들이 고우 여행을 오셔서 봉고 차 타고 9명이나 저 손 꼭 붙잡고 일본 말로 외손자 보듯이 고우 여행 왔다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진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분께서 저거를 사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1920년에 샀으니까 25년 동안 집에 걸어놨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목재에다가
철제 액자를 더 씌워서 집에 정말 잘 보관을 거대한 액자를 만들어서 예. 북한이 걸어놨던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사셨던 곳이 도쿄? 히로시마.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져. 그래서 정말 원자폭탄 떨어질 때 불이 났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옮겨서 소실돼 버렸어요. 그 나무 액자에만 넣었어도 들고 그렇죠. 예.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철제 액자에 있는 바람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고우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 역할을 했던 탕기라고 하는 화방. 네. 그 화방도 그 작가님이 여행을 갔을 때 일본 분이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1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화방을 하고 있었고 같은 이름으로. 근데 일본 분이 사장으로 운영하고 네. 있다. 그래서 2017년? 2016년? 17년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동선을 짜는데 한 5년 걸렸어요, 정말. 구글 지도 보고 며칠 날 몇 시쯤에 여기서 취재를 하고 동선을 하고 이런 걸 계획을 짜고 가야 되니까. 근데 우연히 이 탕기현과 화실이 있다라는 걸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두구두구두구. 야, 150년 전에 타임머신이 여기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2017년에 갔더니 정말로 이렇게 화방이 있는 거예요. 피해를 탕기. 네. 그때 그 화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동양인이 사장으로. 그냥 되게 조용하시고 그냥 손님이 오든 말든 그냥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냥 근데 화방은 아니고 그냥 우키요에나 이런 갤러리 형태로 이런 느낌이네요. 그림도 걸려 있고 그림도 이제 팔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제가 아내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 했더니 허락은 안 해주셔서 제가 아내 사진을 그래서 못 찍었습니다. 못 찍고 그분이 국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을 못 걸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속 눈치 보고 있다 식사를 다 하셨길래 가서 조용히 여쭤봤죠.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고 방고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다. 당신 어떻게 여기를 운영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뭐 이 히스토리를 또 그대로 서로 안 되는 영어로 히스토리를 얘기하시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11년째 렌트하면서 너무 중요한 곳이라서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정말 존경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머무르다가 왔어요. 오고 이제 2018년에 또 갔으니까 그때 내가 너무 소심했나? 실내 사진을 찍어야겠다. 찍어야 말 거다라고 갔는데 그때 문을 닫았어. 이렇게 새가 나와 있어서 서서 혼자 너무 상심해가지고 멍청하게 정말 한 30분 그냥 혹시 문 안 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람을 가지고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모르시죠? 지금은 구글 지도를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간판은 그대로 있고요. 주얼리 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바라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해바라기 얘기를 하면 이제 고객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노란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거를 했고 남자끼리 그리고 네. 같이 뭐 그림에 관한 토론도 많이 나누고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아주 극렬하게 싸우고 결국에는 헤어지고 고객이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서 그 유명한 귀를 자른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귀를 자른 걸 놓고도 말이 많다면서요. 본인이 잘랐다 아니면 고객이랑 싸우다가 고객이 잘랐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설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신빙성이 가장 높고 일반화되어 있는 게 1888년 12월 23일 날 둘이 이제 아르레스 가까운 어떤 미술관에 파브르 미술관에 둘이 관람을 갑니다. 관람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한 그림을 보고 논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림에 대한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갱은 좀 이상향적인 그림, 상상 속에 있는 걸 그려야 된다. 고우는 현실에 있는 걸 바탕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서로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고갱이 항상 고우한테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좀 아니까 형이 알려줄게 이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쵸. 그래서 둘이 미술관에 갔다가 논쟁이 붙었는데 감정 싸움이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10월 달에 왔으니까 12월 달 되니까 이제 쌓일 대로 쌓인 거야. 둘이 생활도 불편하고 감정도 불편하고 쌓일 대로 쌓여서
아주 크게 논쟁을 하고 고우가 폭발해버리니까 고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큰일 나겠다. 나 오늘 밤 여기서 잤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호텔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러빙 비센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 예. 싸우다가 뛰쳐나가. 고갱이 가려니까 가지 마. 왜? 막고 있는 거군요. 예. 가지 말라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 가면 나 외로워 이런 거죠. 나 쓸쓸해. 아무리 싸워도 그렇지 가는 건 아니잖아. 이런 건데 고갱은 다른 호텔에 가서 잠을 잡니다. 이건 고갱의 진술이에요. 고갱의 진술인데 그래서 그날 밤 고우가 혼자서 귀를 자르고 기절해서 누워 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동네 사람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갱은 나는 늦게 알았다 라고 진술을 하는데 근데 이게 예. 또 이게 12년 뒤인가 고갱이 회상하는데 약간 또 진술이 또 틀려요. 그래서 의심을 또 많이 받는데 그 의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편지에 있는 내용으로 추측을 합니다. 제 펜싱 칼로 둘이 싸우다가 펜싱 칼로 이렇게 확 내리쳤는데 그게 귀를 이렇게 잘랐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급하게 도망가듯이 나왔다라는 설이 이제 크게 두 개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아직은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2017년에 반고의 귀라는 책이 하나 발간이 됐는데 그 책은 귀만 파요. 그 귀. 근데 예, 한 여성분이 거의 저보다 더 하신 분인데 모든 생계를 내팽개치고 아르레 내려가서 아르레 있는 시청, 도서관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그 귀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행적을 뒤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고우가 귀를 잘라서 그날 밤에 신문지에 싸서 술집 여자한테 줬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귀를 보고 놀라서 기절을 했다라는 게 정설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7년 동안 연구를 해서 밝혀냅니다. 근데 그게 술집 여자, 우리가 흔히 아는 작부. 작부가 아니라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 정말 청소하고 그분의 여성이긴 했던 거예요. 예, 여성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탐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알려내고 그리고 이제 1994년도에는 그 귀를 자른 펠릭스 교수의 진단서도 또 LA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설도 많았는데 여기만 잘랐냐, 다 잘랐냐, 또 논쟁이 있다가 그 진단서에서는 다 잘랐다라고 이게 그렇게 또 이제 밝혀지게 좀 됩니다. 참 하여간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또 귀가 잘린 자화상. 예. 잠깐 나왔는데 이 장군은 또 자화상을 많이 그렸던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자기를 자꾸 그린 거예요? 자기 그린 게 유행입니까? 그 고흐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작은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노란 집인데 고흐는 원래부터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고 항상 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세기가 지나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초상화 화가로 남고 싶다. 그리고 초상화는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게 진정한 초상화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오는 순간 모델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현실적으로. 모델이 없어. 감자 먹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 농부들이니까 데니스 씨 내가 그냥 스케치 좀 할게요. 그 몇 개월 동안 사실 겨울에 계속 스케치 연습하고 그린 그림인데 모델료가 거의 없었겠죠. 그냥 친하게 지내고 했을 뿐인데 근데 파리에서는 아무나 모델이 절대 안 되고 하다 보니 그 탕브랭 카페의 술집 여인이 또 약간 썸 타는 사이다 보니 그냥 모델이 자연스럽게 되어줬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모델이 없다 보니 어느 날 거울 속에
나를 발견하고 거울을 보고 그린 거군요, 이렇게. 예, 나를 그려야겠다. 그래서 파리에서부터 초상화를 계속 그리게 되면서 그 초상화가 역시 발전하면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초상화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유명한 게 귀르잖아요. 예, 이 그림은 저도 진품을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러시아 푸시킨 미술관에 제가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어서, 예. 근데 보시면은 초록색 옷하고 빨간색의 보색 대비를 되게 잘 시켜놨죠. 예, 그래서 보색을 되게 잘 대비시켜서 강렬한 느낌을 잘 주는 그런 아주 색채 테크니션, 예, 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상과 함께 또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되는 게 이 별이잖아요. 네. 반 고흐가 막판에 그린 또 대표적인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이제 반 고흐 이제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우산을 만드는 상품이거든요. 오늘 네. 사실 날씨가 쨍쨍한데 일부러 이때 한번 필라고 가져왔어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근데 어쨌든 이쁘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이게 그때 반 고흐가 귀 자르고 그 경찰이 오고 이러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가지고 네.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뭐 상상으로 그린 건가요? 네, 제가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란 작품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고, 별이 빛나는 밤이 예. 그래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작품을 무의식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문세 라디오 프로그램이고 별이 빛나는 밤이 정확한 이제 이 작품의 명입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 강의할 때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랬었어요. 예,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라서 지금 보시면 이곳이 아르의 론강입니다. 론강. 아르를 이제 가로지는 론강이고 그 론강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예, 그 밤에 제가 야경을 이제 촬영을 했고 이 작품이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고 그래서 이 작품은 아까 장소를 보셨듯이 현재 존재하는 곳입니다. 대신에 보시면 북두칠성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밤에 이 야경을 찍으면서 왜 북두칠성이 안 보일까? 라고 의심이 들어서 구글 지도를 찾아봤더니 저쪽 방향이 서쪽이에요. 서쪽. 남서쪽. 저 원래 안 보이는 지역. 예, 안 보이고 저 별은 이렇게 이쪽을 틀어야 되니까 상상으로 좀 자기가 별을 그려 넣었던 곳이고 이 작품을 그리고 제 책의 제목인 별은 내가 꿈이라는 그 대목을 편지에 씁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무수한 선들이 도시를 이어주고 있어. 하늘의 별들도 반짝이긴 하는데 저 별들과 별 사이를 갈 수는 없겠지. 아마 죽어서야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대목을 이제 쓰게 되고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생내미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자해를 하고 이러니까 그냥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예. 정신병원에 옮겨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막 해요. 서명도 하고 미친놈이랑 못 살겠다 이러면서 민원을 넣어서 아르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가 이 동네 더 이상 못 이겠다. 그래서 가까운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생내미로 본인이 옮겨가고 그 생내미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던 그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에 있는 걸 제가 이제 찍었고 가는 길이고 여기 정신병원 입구고 또 동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우가 그렸던 그림하고 실제 장소. 그래서 2층 방을 배정받습니다. 저 침대를 배정받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욕조 있죠. 욕조가 고흐 영혼의 문에서라는 영화에서도 나타나는데 받는 처방이 찬물 들어갔다 나오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병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정신 차리고 말고 그런 처방을 이제 받습니다. 받고 이곳에서 정신분열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로. 그래서 한동안은 그림을 못 그리게
하게 되고 외출도 못하는 아주 좀 갇혀있는 생활을 하다가 호전되어서 그림을 그려도 된다라고 이제 좀 이제 허락을 받고 간지 한 이제 2월 달에 갔으니까 한 4개월 만에 저 창문을 통해서 저 창문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밑에 뜰이에요, 뜰인데 저 하늘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 며칠을 상상을 해요, 계속. 상상을 하다가 새벽 3시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상상화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혹시 교회 첨탑 보이세요? 첨탑? 네, 여기 있네요. 예. 저 교회 첨탑은 프랑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임했던 교회에 나 저런 첨탑이 형식이 있고 프랑스에는 없는 형식이에요, 저게. 그리고 특히 사이프러스 나무가 좀 비현실적으로 크게 와닿아 있죠. 그 프로방스를 가면 사이프러스 나무는 너무 흔해요. 집집마다 다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그냥 해석에 길쭉하게 있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저런 주변부보다는 저 휘몰아치는 듯한 저 붓표현, 임파스토 기법의 극치죠. 극치고 좀 과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금성이나 이 위치가 어느 과학자가 1889년 6월 23일로 돌려봤더니 그 위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 보고 금성과 달 이런 거 보면서 그렸다라는 것도 누가 증명을 하셨더라고요. 과학 동화에서. 예. 예. 그래서 저렇게 우리 눈을 착시를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데 마치 움직이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런 임파스토 기법이 고흐 작품 중에서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명작. 그리고 고흐는 몰라도 이 그림은 정말 다 아시는 예, 그런 그림이고 뭐 이게 뉴욕 모마에 가면은 이 작품인데 꽤 큽니다. 그리고 뉴욕 모마가 가보면 되게 자유로워요. 사진 찍거나 뭐 이런 경비원들도 많이 없습니다. 이 작품만 경비원이 옆에 항상 서서 예. 이렇게 딱 미신놈이 달려들어가고 그거 예.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작품 중에 자화상 중에 그렇게 칼로 긁힌 작품이 하나 진짜 있습니다. 예. 예. 되게 잘하시네요. 예. 몰랐어요. 예. 그래서 뉴욕 모마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항상 지키고 있고. 예. 돌아가신 게 권총에 의한 자살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신병원에 갇혀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다가 이런 좋은 작품을 남기도 했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네. 혼란과 외로움에 네. 쌓여 있고 요즘은 지금 우울증 같은 거겠죠. 그런 걸 가지고 오랫동안 겪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권총상을 입고 네. 어딘가로 뭐 찾아와서 뭐 네. 친구를 했다고 이런 거죠. 네. 제가 요거를 여기가 이제 고흐가 죽은 방입니다. 여기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책 더 라이프 그리고 화가 반고 이전의 판호흐 번역서입니다. 저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좀 거슬러 올라서 생각을 해보면 1914년도에 고흐가 이제 편지로 유명해지다 보니 전기 작가들이 탐사 취재를 하러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30년대에는 이미 오베르 사람들은 고흐가 권총으로 맞아서 타살됐다라는 사실을 기술을 많이 했대요. 이 사람 자살한 거 아닌가? 예. 맞은 거다. 그런데 1950년대에 커커더 글라스라는 배우가 출연한 그 영화,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반고흐가 자살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권총으로 자살한 걸로 영화에 예. 표현한 거죠. 그때부터 반고흐가 자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영화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래 자살해줘야 스토리가 또 맞아. 뭔가 또 스토리.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자살한 반고흐라는 이
그래야 뭔가 비극적인 예. 예술가의 어떤 그 그쵸.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식이 되게 깊었는데 한 10년 전, 네. 10년 전 제가 이 고우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책이 나왔다라는 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타살일 수 있다라는 것만 들을 때 그때는 그냥 흘려듣죠. 아, 그냥 뭐 설 중에 하나겠지라고 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공전의 대히트를 쳐서 2016년에 한국에도 그래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쓴 분들이 또 법의학자들이세요. 그래서 그냥 미술사학자들이 아니라 법의학자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탐사 취재를 해서 정말 팩트에 하나도 어긋남 없이 반 고흐가 타살됐다라는 증거를. 팩트를 남기세요.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누가 왜? 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게 되면 그 오베르는 여름 휴가 때 파리에 부잣집들이 와서 쉬는 곳이었어요. 우리도 왜 휴가철 되면 외갓집에 가서 놀듯이 가서 쉬는 곳인데 그 르네 세크레탕이라고 꽤나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중2병 걸린 애였어요. 나이도 한 16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게스통이라는 한 2살 터울의 형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형은 무척 내성적이고 인텔리했어요. 동생 아주 그냥 천방지축 그냥 장난꾸러기고. 근데 고흐가 오베르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게스통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게스통이 이제 막 물어봤겠죠. 그래서 둘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통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 뭐해? 그랬더니 그 화가를 본 거야. 그래서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막 이 장난기 괴롭히고 싶은 장난기가 발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혼자 막 그림 그리고 있을 때 실제로 뱀을 잡아다가 화구통에 몰래 넣어놓고, 그리고 고흐가 붓끝을 빠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붓끝에다가 고춧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키득키득 웃고. 이 장면은 러빙 비센트에서 돌 던지면서 왜 가장 많이 하는 게 왜 어렸을 때 거지들한테 돌 던지듯이 이렇게 돌 던지면서 괴롭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때 파리에는 서부 영화의 열풍이 불어요. 서부 영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2병이 단단히 걸린 거야. 그래서 자기는 카우보이야. 악당을 물리치는 카우보이라는 이 빙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부자다 보니까 권총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권총을 차고 나옵니다. 차고 나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빈센트를 괴롭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상상입니다. 빈센트를 괴롭혔을 건데 빵야 막 이런 장난을 했겠죠. 근데 실수로 발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논쟁이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살을 했다, 고흐가.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배고프를 맞았다. 보통 이렇게 하든가, 그렇죠. 자살했을 거면 빨리 죽지. 일부러 아프게. 배에 싸가지고. 그리고 배에다 쌌다고 해요. 근데 그 총알이 온 이 각도가 멀리서 쏜 각도지 자기가 쏜 각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법의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죠. 탄환 자국에 까맣게 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기록을 가세 박사가 고흐가 총에 맞았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그 아들이 조수 역할을 하면서 상세히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탄환에 보라색이 있었다라고 기재를 해놔요. 그게 근데 그 환이 자살일 경우에는 안 나타난다. 왜 갖다 대고? 그런 법의학적인 해석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해줍니다. 그런데 왜 자살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 전기 작가들이 가서 취재를 했을 때는 저 라브 연숙이 그 아까 죽은 방입니다. 방인데 요쪽 있죠. 보시기에 이제 왼쪽 방향에서 고흐가 그림 그리러 왔다라는 목격을 몇 명이 해요. 하는데 고흐는 나 자살한 것 같아. 그러면 어디서 자살했어? 했을 때 엉뚱한 밀밭을 가리킵니다. 나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밭 있잖아요. 그 밀밭으로 해서 사람들이 급하게 밀밭을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화구도 없고 총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없어. 그래서 자살한 거 맞나? 하지만 뭐 본인이 자살했다고 하니까. 본인이 총에 맞든 하더라도 왔는데 그때 죽지 않았었고 치료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군요. 예. 나 내가 자살한 것 같다. 아니 이거 애매모호.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고우가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더 이상 묻지 말아줘. 그냥 자살한 걸로 하자. 죽어가면서. 왜 물어? 그냥 그러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꼬맹이가 사람 죽였다는 게 알려지면 걔한테 피해가 갈 것 그쵸. 같아서 예. 그러니까 그냥 예. 숨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감정에 이끌려서 이 이야기에 몰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6개월 동안 스스로 되게 떨어져 있으려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책의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많이 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고우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저는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다. 그 길거리의 여자를 불러다가 생활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고객한테도 나중에는 결국에 그래 알았어 줄게 좀 그려주고, 그 관계들을 계속 보면 그러고도 충분히 남았던 착한 캐릭터의 사람이다. 나쁜 남자처럼 보이지만 예. 이타적인 사람이었고 예. 그 꼬마아이가 실수한 거에 피해주기 싫으니까 예. 자기가 자살한 걸로 하자. 그래서 진술해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 이야기가 암스테르담의 반고 미술학 연구소와 공식 논쟁이 붙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미술관은 아직도 자살이에요. 공식적으로. 근데 너무 명명백백하게 팩트적으로 타살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니 여기서도 계속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타살일 수도 있고 자살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디서 그 팟캐스트에서 들은 내용인데 그 여성분 화가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팟캐스트를 하시는 여성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는 제가 사실 못 찾았는데 그 논쟁이 있고 나서 익명의 편지가 저 책의 저자한테 왔대요. 그래서 고우는 자살했을 수도 있고 타살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의 정신을 안고 가는 거다. 익명의 그런 편지가 또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또 자료를 찾다 보니 그런 얘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냥 나눠서 그냥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편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 네. 불행하게 네. 그림이 계신 걸로.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빈센트 반 고흐를 잘 모르는 네. 초신자, 빈리 이런 사람들이 네. 그래도 이 책을 계기로 고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좀 더 공부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까? 어떤 그림부터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어딜 찾아가 봐야 되는지,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기도 한데, 제가 10년 동안 왜 이렇게 여정을 거쳐갔나라고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들 앞에서 고흐에 대한 그림을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림을 잘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인터넷 좀 뒤지고 책 좀 모아서 자료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놓고 5분, 10분은 얘기하겠어. 근데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의 인생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을 설명하나? 라고 스스로한테 물었을 때 명쾌하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감동을 전달하거나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가 10년 동안 하나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뒤 맥락을 내가 스스로 이해하면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게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10년 동안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반고 영혼의 문에서라는 영화를 가장 먼저 미디어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감독님하고도 무슨 인연이 있으셨나요? 2017년에 서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이제 열릴 때 개봉작으로 러빙 빈센트가 처음 한국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그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예. 그래서 그 빈센트의 그림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명작입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 수가 있지? 정말. 예. 그래서 그 나온다는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당연히 저는 영화관에서 봤고, 끝나고 나서 GV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 감독님이 나오셨는데 정말 의외로 30대의 여성분께서 감독님이라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독님 언제 나오시지 그랬는데, 유럽 영화예요? 예, 헝가리 분이에요. 그분이. 헝가리가 또 제가 알기로는 영화로 아주 강한, 애니메이션 쪽으로. 예, 아니 영화 산업 자체가 강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도 10년 전에 꽂혔대요. 꽂혀서 그분도 꽂혀갖고 10년 뒤에, 예, 이런 애니메이션을 자기 만들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꽂히면 맛이 가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책이 나오는 영화가 나오는. 네. 그래서 그날 GV 행사에서 얘기 듣고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렸던 게, 혹시 이후의 작품이 빈센트 관련한 거냐 했더니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으셨나 봐요. 뒤에 또 만들어. 예, 그래서 인증샷 한번 또 찍고 그 사인 받아서 액자에서 집에 딱 또 포스터에 사인 받아서 집에 이렇게 이쁘게 또 걸어놨습니다. 뭐 빈센트가 그린 그림이 뭐 1000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림 하나만 추천하자면. 예, 저는 여러 작품 있겠지만 노란 집을 가장 많이 노란 추천합니다. 집이. 뭐 그림이 이쁜 것도 이쁜 건데, 고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가 남프랑스 아르의 시절이었죠. 2년 정도?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꿈이 화가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고, 그 이루고자 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 공간에서 1층에서 해바라기를 열심히 그렸겠죠. 고갱이 온다는 마음에. 그리고 2층을 꾸미고, 그리고 63일 동안 2층의 방에서 각자 침실은 따로 썼지만 고갱과 생활을 하고, 예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했을 거고, 그리고 싸움도 하고 귀도 자르고 쓰러지고 했던 그 파노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저는 이 작품을 딱 보면 막 필름 흘러가듯이 스쳐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작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는 거죠. 혼자서 어떻게 생활을 했었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떤 논쟁을 했을까, 그러면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뭐 활동이랄까, 이 빈센트가 지금 처음 오신 거잖아요. 네. 빈센트 관련 매니아로만 사시다가 네. 지금은 또 마케터시고 책을 내셨는데, 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현재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ing. 지금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순간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에코백이나 이런 거, 그리고 우산을 펼쳤을 때 모두 다 하는 말이, 우와, 이쁘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제가 또 현대미술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고우 공부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을 알고, 현대미술도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생각하는 기획 중에 하나가 마케터가 알아야 될 현대미술 작가라는 쪽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획이나 크리에이티브들을 생각할 때 현대미술이 모티브가 되는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빈센트가 130년 전에 죽었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좀 약간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그 스마트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고 스티브 잡스가 또 생면 추상,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보면서 잡스가 선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이 탄생하게 된 건데 또 거슬러 가다 보면 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들도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표현주의 그 표현주의라는 것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반고의 그림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 예, 반고는 옛날의 화가가 아니라 옛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ING들 그리고 반고의 꿈이라고 해서 그 오베레는 라브 여인숙의 도미니크 얀센시라는 70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35세 나이에 우연히 오베레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반고의 편지를 읽으세요. 읽다가 감명을 받고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분은 35년, 저는 겨우 10년. 그래서 그분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반고가 죽었던 그 집을 직접 매입을 다 하셨어요. 본인의 돈으로. 돈이 많으셨나 봐요. 네, 매입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의 땅까지 다 사셨어요. 난개발을 막으려고. 그리고 본인의 사비를 틀어서 반고가 죽었던 1890년대로 복원을 다 해놓으셨어요. 레스토랑하고 그 2층 방을. 그래서 그곳에 반고 재단을 세우고 반고의 꿈이란 프로젝트를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반고가 줬던 그 방에 진품을 하나 걸어서 전시를 해주는 게 반고의 꿈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반고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비싸고 그래서 작년에도 오셔서 그 캠페인도 열심히 또 소개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적으로 듣기로는 그분은 반고 진품 개인 소장자들을 다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 팔지 몰라서 수시로 안부 인사하고 잘 지내시냐 이게 인사 다니고 연합장 보내고 예.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그런 친분까지 쌓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반고 자손들하고도 당연히 친하게 잘 지내시고 그래서 정말 그 순수한 열정 하나로 정말 뭐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도 그게 뭐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반고의 꿈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또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606번째 중단영서 독서 모임 경임 빈센트 여름 나의 배가 부른 꿈 저자 조진희 작가님과 함께 좀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